어머님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겨울이지만 날이 좀 푸근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쌀쌀한 바람을 헤치고 힘든 걸음 해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본래는 우리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이 먼저 강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입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또 요즘은 학생들의 어떤 그런 정신교육의 중요성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고등학교 시기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얘기 해주시는데 오늘 차가 좀 막혀서 늦으신데요. 좀 전에 저한테 연락 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먼저 시작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아마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요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손 회장님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본래는 이제 손 회장님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꼭 더 확인을 해두셔야 될 부분 미진한 부분 이런 것들을 뒤에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요점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손 회장님이 강연을 하시고 필요하면은 제가 다시 연단에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집의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의 대입 어떤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올해 상당히 아주 독특한 경향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입시로 보자면 이제 지금 예비 고3 3학년에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곧 고3에 될 애들은 2017년 입시에 해당이 되고 고2에 올라가는 애들은 2018년 입시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예비 고1은 2019년 입시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입시에서 2017, 2018, 2019 입시에서 지금까지의 입시와는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수능 시험의 성격 변화인데요. 올해 그 징후가 드러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고등부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학 가는 데는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교 성적 따는 거하고 수능이라는 이제 옛날로 말하면 학력고사 이제 이런 시험이죠. 수능 세대인 부모님들도 요즘은 가끔 계시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제 학력고사 세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런 시험에서 약간 성격 변화가 올해 나타났고요. 그게 아주 유의하셔야 될 그런 어떤 대입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에 EBS 연계성이 줄어들고 기초학력이 중시되는 추세. 아마 좀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이 말 자체의 개념이 좀 이렇게 명료하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수능시험이라는 게 뭐고 EBS라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수능시험이라는 게 지금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력을 측정받는 그런 시험입니다. 옛날에 학력고사 같은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이 수능시험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공부하던 때와는 그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유식한 얘기로 하면은 토플러식 용어로 하면 이물결에서 산물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이런 어떤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지의 유형이라든가 쓸모있는 인간의 유형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력고사 시대에는 암기형 인간, 정보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 인간이 중요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옛날에 공부하던 시대에는 뭐든지 다 외웠죠.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고 그 서열대로 대학을 진학시키고 서열대로
사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보라는 것에 암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 컴퓨터에 엔터키만 치면은 뭐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보의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의 응용, 활용, 정보의 해석, 정보의 창조적인 어떤 그런 연결, 이런 어떤 아주 적용과 창조라는 이런 어떤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재도 그런 인재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도 암기형 어떤 그런 인간보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측정해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전형 방식들을 뜯어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정보의 암기보다는 응용과 적용,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수능 공부를 해가게 될 텐데, 수능의 특징은 뭐냐면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아요. 전부 응용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그 수능 초기 세대인 학부모님들도 요즘은 가끔 있기 때문에 수능이 초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이거는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능이 한 10년 이상 계속 되다가 우리 MB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화끈하시잖아요. 뭐 밀어붙이면 그냥 무슨 막 그냥 내가 운하 만든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제대로 시행은 못했습니다만 결심하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수능이 너무 시험이 어렵고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수능 공부한다고 학원 다니느라고 학원비만 많이 들고 말이야, 애들 고생만 하고 그렇다고 뭐 제대로 애들이 진짜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인재가 뭐 이렇게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엉망 아니야. 뭔가 좀 애들이 제대로 좀 쉽게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봐. 그래가지고 EBS라는 공영방송이죠. 예? EBS에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가져다가 수능 이제 연계를 시키는, 수능 시험에 연계를 시키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었어요. 사교육을 억압하고 줄이기 위해 가지고 EBS는 무료니까, 그리고 교재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EBS 교재와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를 공급하고 그걸 시험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방식을 쭉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보니까 이게 뭐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무지 이거 알 수도 없고 어쩌고 그러니까 정말 화끈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연결이야. 이래가지고 EBS에서 뭐 문제 출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냥 베껴. 그래서 진짜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EBS 교재를. 지금도 베낍니다. 그 베끼는 게 한 5, 6년 지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의 어떤 그런 수능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로 고3이라든가 재수생 때 인생 역전을 이룬 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뭔지 모르고 대충 살다가 정신 좀 차려가지고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EBS 교재를 파고들면은 막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이선재라는 녀석이 있는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 녀석이요, 서울 시립대 떨어진 애거든요. 시립대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아주 최고 명문대학은 아닐 텐데 이 시립대를 떨어졌어. 그래서 1년 재수했거든요. 얘가 우리 홈피에 들어가면 합격수기 실려 있습니다. 이선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EBS 모든 교재를 5번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립대를 떨어졌으니까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가까운데.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대단히 총명한 애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동안 학력고사 시절에는 이런 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요, 얘가 무슨 1등급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놀랍습니다. 요즘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랬다니까요. 수능 전체 만점을 받았어. 퍼펙트 만점. 원점수로 만점을 때려버렸어. 수능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은 너무 쉽게 나오고 EBS에서 문제를 거의 베끼다시피 하고 지문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역으로 아주 상위권 애들 중에 조금 실수해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막 지옥으로 떨어지고 막 그냥 뭐 이런 일들이 막 속출합니다. 올해는 영어 시험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수능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작년, 재작년도 굉장히 쉬웠는데, 쉬운 수능은 만점자가 한 과목에서 만점자가 막 몇천 명씩, 어떤 때는 10,000명, 20,000명씩 나옵니다. 100점 다 맞아, 원점수로 다 맞는 애들이. 지금도 일부 과목은 그렇게 출제가 되어요. 그러니까 수능의 성격이 이렇게 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공교육의 3학년 코스는 전부 EBS 교재입니다.
교과서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고3이 되면 전부 EBS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고 실제로 그 지문을 그대로 베껴서 문제를 출제해요.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대체적으로 그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 전 정권의 그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런 반감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앞에 사람이 옳든 그러든 간에 뭔가 다른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EBS 베끼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편파적으로. 그리고 상위권 애들이 실수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거나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수능에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난 경향이 뭐냐면 이 EBS를 연결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문을 노골적으로 베끼거나 그대로 갖다 출제하거나 문제를 뭐 아주 숫자만 바꿔가지고 내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애들 훈련시켰어요. 우리 학원에서. 훈련시켰고 모든 학교들, 대한민국의 모든 공교육 사교육 기관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대비시켰는데 애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야. 그래서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올해 그 시험을 본 주변의 고3 학생들이라든가 재수생들 이렇게 뭐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애들이 엄청나게 당황했고 EBS 연계시킨다고 한 게 이거냐, 쉽게 출제한다고 한 게 이거냐라고 그런 반발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다시 말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사교육의 어떤 그런 무슨 뭐 그 좀 이렇게 규모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CEO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완전히 떠나서 사실은 아이들의 운명을 가름하는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이 공정하게 학력을 측정받는 시험에서 교과서의 내용이 아닌 EBS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받는다는 건 그건 옳지 못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EBS 교재는 공적인 어떤 그런 그 검증을 거친 어떤 그런 교재도 아니고, 그 EBS 교재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집필위원으로서 뭔가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런 심사를 거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컨텐츠를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잘 모르고 문제 출제자가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거죠. 이런 교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결사적으로 공부하고 외우고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고관과 가치관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형성시키고 이런 건 저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정상화의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단초가 올해 시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집어치우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은 EBS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EBS 연계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이 중시되는 추세이다. 기초학력이 중시된다. 이때 기초학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올해 출제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워했던 문제들이요, 이게 이제 그 난이도 예측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출제자들은 보통 이제 교수진이라든가 학교 교사들하고 현장 교사들하고 같이 출제를 하는데 엄청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출제했던 게 애들은 듣도 보도 못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 엄청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교수들과 교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거, 교과서의 기초 개념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애들은 EBS에서 본 문제가 아니야, 참고서에서 본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초학력이 상당히 앞으로 중시될 것 같다. 이 그 기초학력이 중시된다는 것 또 다른 말로 하자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대입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내신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내신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이때 내신의 비중이 커진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대학 간의 여러 가지 전형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대학 간은 코스가 이제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서 어떤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용어로 이제 그 교과 전형이라는 게 제일 애들 숫자도 많이 뽑는 전형이고 애들이 많이 이제 원서를 내는 그런 어떤 전형입니다. 근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형 아주 전적으로 그 내신 성적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간은 가장 넓은 문은
이 그 내신 성적과 관련되어서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대학에 가는 건 아닙니다만 내신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내신이라는 게 이 고1 예비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 내신을 공부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명심하시고요.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그 예비 고1 예비 고2 학부모님들은 이 내신이라는 게 이퀄 수능이고 이퀄 논술입니다. 이게요 내신 공부를 따로 하는 거고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거고 논술 공부를 따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애의 어떤 그런 학습 스케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게 뒤엉키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를 착실히 해야 돼. 교과서 보면서 착실하게 학교 시험 볼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돼. 그러면 그게 뭐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전부 수능에 나오는 거야. 아셨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술형으로 문제를 출시하는 게 논술 시험입니다. 지금은 그게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똑같은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 트랙과 내신 트랙과 논술의 트랙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전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면에서 내신을 열심히 저학년 때 공부하는 건 수능 대비가 된다는 거. 참고로 요즘은 EBS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학부모님들 알고 계셔가지고 EBS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고1, 고2 때는 EBS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1, 고2를 대상으로 한 EBS 강좌와 교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능에 연계시키는 교재가 아니야. 수능에 연계시키는 교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발표해요. 고3 때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뭐 300제, 무슨 뭐 어쩌고 EBS 수능 이렇게 뭐 인터넷 수능 이렇게 몇 개의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 중에 어떤 것들을 수능과 연결시킨다 딱 발표합니다. 고3들이 배우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혀 연결 안 시켜요. 그러니까 고1, 2 때는 EBS 교재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봐야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기초 학력을 잘 다지는데 내용이 순서가 이렇게 차근차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문제풀이 위주지.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1, 고2 때는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면 교과서를 가지고 착실하게 기초학력을 다지고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따로 EBS 교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고3 때 올라가 가지고 EBS 교재의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대입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지금 예비 고3은 2016년에 고3이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건 2017년입니다. 이제 입시라고 하는 건 대학에 들어가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3 애들은 2017년 입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입시, 그 다음에 지금 예비 고2들 2학년 올라가는 2018년, 그 다음에 지금 예비 고1들, 현재는 중3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입시는 2019년 입시가 되는데, 이 2017년, 2018년, 2019년 입시는 큰 틀에서는 입시는 큰 틀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동일성이 유지된다. 큰 틀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틀에서는 거의 똑같고요. 이 큰 틀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1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료지 19페이지 보십니다. 여기 왜 자료집이 없어요? 있습니까? 예, 그 1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외우고 있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모든 학생과 부모님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이렇게 별 표시 하나 쳐주세요. 그리고 네모를 이렇게 정성껏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쳐주세요. 정성에 힘을 줘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쳐주시고, 이렇게 별 표시 하나 치시고, 그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틀이 현재 입시의 틀인데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항목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은 4개의 트랙으로, 4개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2019년까지 똑같이 간다고 아셨죠? 오른쪽에 정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항목이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두 개의 트랙으로 두 개의 길로 애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이나 2018년이나 2017년이나 2019년이나 똑같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트랙에 대해서 수시는 4개 트랙, 정시는 2개 트랙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밑줄 하나 쳐주세요. 수시는 그런 트랙에서 6번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6번 원서를 낼 수 있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3번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대학에 어플라이 하는 건 9번 어플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시 6번, 정시 3번 해가지고. 9번 하면 부모님들은, 야, 특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아직 이렇게 쓰라린 경험을 아직 해보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야, 9번이나 원서 내면 뭐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하는데 대부분 떨어집니다. 대부분 떨어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뭐 가르치고 이렇게 본 학생 중에는 대학 입시에서 25번 떨어진 애도 있습니다. 참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한 번 떨어지면 재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 많이도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떨어지는 걸 충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입시의 틀인데, 이 틀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그 기본 틀이 아닌 약간의 변동. 이 큰 틀은 제가 이제 그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큰 틀은 2017, 2018, 2019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이 틀은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 외에 세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강전도의 세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입시입니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에 해당되는 2017년 입시. 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좀 이따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할 건데, 2017년 입시에서는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됩니다. 그동안에 없던 거죠. 새로 등장한 겁니다.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된다. 이전에는 그 국사 공부하는 애들은 뭐 서울대 가는 애들만, 서울대만 필수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학생들이 이번 고3부터, 이번에 고3 올라가는 애들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국사를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배워왔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사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국사는 다른 모든 수능의 과목은 상대평가인데 국사만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지금 수능은 9개의 등급으로,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또 이것도 모를까 싶은데, 수능은 과목과 상관없이 국영수 탐구 뭐 이런 과목과 상관없이 수능은 전부 9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9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모자라면 더 추가하고, 9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아무리 못 봐도 이 등급 중에 하나에 이렇게 속하게 돼 있어요. 4%, 7%, 뭐 이렇게 4%, 11% 이렇게 다 끊어갑니다. 전체 응시생의 성적 순으로 이렇게 등급을 다 끊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는 거예요. 상대평가입니다. 수능이라는 건. 근데 이제 절대평가는, 수능은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절대평가라는 건, 수능은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근데 절대평가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몇 점 이상이 되면 전부 1등급. 숫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이렇게 될 수 있죠. 90점 이상은 1등급을 준다. 지금 국사는 현재 교과부 발표는 90점 이상은 1등급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50%가 되면 50%는 전부 1등급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성적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니까 크게 경쟁을 해가지고 뭐 우위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기본 관리가 중요하다. 어, 2에서 3등급 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수능에서 2등급, 3등급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수능에서는. 왜냐하면 이 수능에서 2등급, 3등급이 되려면 내 밑에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얘들을 만들어야 돼. 알았죠? 다른 애들 눌러야만 이게 가능한데 국사는 그렇지 않다고요. 전체 모든 애들이 다 1, 2, 3등급이 다 될 수 있는 거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밑에 등급이 없어도 상관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점수 안에만 80점 이상만 되면 2등급이고 70점 이상만 되면 3등급이야. 그러니까 기본 관리가 중요하고, 대학은 지금 발표한 바에 의하면 완전히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사는 점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건, 홍숙 뭐 이런 서울의 이제 그 종합대학들 11, 11위, 12위권 대학까지 이런 대학들은 국사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대부분 우리 대학의 무슨 과 무슨 계열은 국사 2등급 조건부, 국사 3등급 조건부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 점수가 돼야 된다는 거고 못 되면 감점합니다. 그러니까 국사 4등급이면 1점 감점, 5등급이면 2점 감점 이런 식으로 총점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감점제로 활용하지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점수 반영은 하지 않는다. 국사는 점수 반영을 하지 않고 자격 조건으로 활용한다. 혹시 사관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관학교는 다릅니다. 사관학교는 굉장히 국사 비중이 크고 점수로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군인으로도 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관학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특히 국사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요. 그런 중요한 거고요. 2017년 입시는 이제 그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지금 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지금 수능 시험은 국어 A, B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과생들이 보는 국어 A, 좀 이과생들은 국어를 많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쉬운 국어예요. 그 다음 문과생들은 국어 B라고 좀 어려운 국어를 봅니다. A, B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통합됩니다. 이번 고3부터 국어 A, B가 통합된다. 국어 A, B가 통합된다. 그럼 5분 후에 오시라고 그래요. 네. 정리할 때. 국어 A, B가 통합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몇 년 동안 국어 A와 B가 이과 애들은 조금 쉬운 국어인 국어 A를 받고 문과 애들은 국어 B 조금 어려운 국어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 애들이 약간 불리할 겁니다. 똑같은 국어를 문과 애들이 보는 같은 국어를 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과 애들이 국어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이과생들이 국어에서 조금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2018년 입시입니다. 2017년에 이 변화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2018년 지금 예비 고2입니다. 2018년 입시에서도 큰 게 하나가 있는데요. 2018년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됩니다. 또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가 지금은 영어가 철저하게 상대평가이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절대평가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영어가 절대평가 과목이 됩니다. 이러면 일단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1등급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발표로는 90점 이상은 1등급 준다고 합니다. 90점 이상 1등급 준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관련 기관에서 센서스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은 수험생의 전체 응시생의 지금 1등급은 4%입니다. 4% 1등급 컷이 응시생의 4%까지 전체 석차로 볼 때 점수 석차로 볼 때 4%까지 1등급을 주는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은 물론 이제 뭐 아주 그렇게 점수를 90점 이상 맞은 애들이 모든 대한민국 어떤 그런 그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본 학생들 50%가 되면 50% 1등급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노는 애들은 항상 놉니다. 문제가 쉬워도 놀고 1등급이 뭐 놀고 항상 놀고 얘들은 뭐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애들의 점수 분포와 어떤 이런 것들을 그 분석을 해볼 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 15% 정도가 1등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애들이 아마 절대평가가 되면 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20% 정도가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뭐 4%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쉬운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조금 노력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 대신에 이게 15%라는 선이 어떤 선이냐면은 서울 시내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외시 동거동수까지 정원 다 합쳐봐야 전혀 11% 되지 않습니다. 15%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 시내 웬만한 괜찮은 종합대학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영어 1등급은 기본인데다가 다른 데에서도 성적을 더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어가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영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과목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들이 이 10% 이내에 드는 애들이 전부 다 좋은 대학 이제 뭐 서로 가려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게 수학이 중요해집니다. 영어가 절대평가 과목이 되면 수학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 훨씬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2들, 예비 고1과 예비 고2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편해요. 그냥 좋은 대학은 수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편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좋은 대학은 수학으로 간다. 물론 이제 국어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국어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오면 이제 큰 차이가 없고 성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 공부에 투입한 어떤 그런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아주 정비례해 가지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성적이 나타나는 과목이 아닙니다. 국어는 조금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하여튼 수학은 그 투입하는 노력이 정비례해 가지고 상관관계를 딱 나타내면서 저 결과가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은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정비례합니다. 내가 투입한 시간, 내가 투입한 노력, 내가 투자한 시간,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비례해가지고 성적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재수생들이 1년 동안 성적을 제일 많이 올리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영어와 국어는 진짜 많이 시키면 올리긴 오르죠.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오르지 않는데 수학은 정말 놀랍게 올라갑니다. 수학은 수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오는 과목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하는 암기 과목이에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수학 열심히 해야 되고, 2018년 입시에서는 이게 아주 포인트가 됩니다. 2019년은 현재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2018년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도입되는 국사 필수 과목 되는 거, 국어 AB 통합되는 거, 이거 2019년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돼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고, 2018년에 영어 절대평가 되는 것도 2019년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정치 권력의 어떤 지형 변화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큰 틀에서 그 입시 틀을 조금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19페이지 그 표는 외워주시고요. 19페이지에 다시 한번 수시 모집은 몇 개의 방법이 있다고요? 4개의 방법. 정시 모집 몇 개의 방법이 있다고요? 2개의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총 대학 가는 데는 6개의 길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 6개의 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45페이지로 가면, 4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9페이지로 가면 아까 그 표에서 보았던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49페이지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게 이제 수시에서 첫 번째 트랙입니다. 첫 번째 길인데, 제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할 건데, 회장님 도착하셨다고 하니까 회장님이 먼저 강연을 하시고요. 제가 뒤에 좀 그 뒤에 미진한 설명, 회장님이 또 이거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 거니까 뭐 겹쳐지면은 제가 안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뒤에 진행을 할 겁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셨으니까 제가 잠깐 그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좀 그 감명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뭐 아주 회장님하고 같이 강의도 뭐 같이 하고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만, 좀 교육적으로는 좀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은 뭐 제가 공감합니다만, 유전자 이론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거는 애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대 애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에너지가 어떤 쪽으로 흐르고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걸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너무 많이 지켜봤고 그런 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회장님 오늘 말씀하신 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부 설명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교육적으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좋은 학원과 좋은 교재, 좋은 어떤 선생님, 좋은 어떤 커리, 수학의 1년 선행, 2년 선행 이런 것보다도요, 실제로 현실적인 어떤 그런 목표의 달성, 점수를 올리고 학교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사실은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이룬 데 있어가지고 놀랍게도요, 제가 이런 일을 몇십 년 해본 사람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학원,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 좋은 강의, 좋은 어떤 커리 이런 거 찾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해야 돼. 엄마가 막 그냥 공부해야 어쩌고 서울대 가고 공부해야 뭐가 되고 의사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애가 세상살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감을 잡아야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지가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할머니의 기도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걸 풀어 넣은 거지요.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준 거죠. 제가 우리 재수생들은 저에게 엄청난 교육을 많이 받고, 우리 고3, 예비 고3 학생들은 저한테 정신교육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교육 시키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지금까지의 인생은 대부분 다 철없는 인생이었다. 부모님들이 너희들 이 비싼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한숨을 내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돈을 장만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네요. 그걸 모르면 너희는 절대 성적 오르지 않는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에게 주변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친구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그냥 동료를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허약함과 내면의 욕망과 내면의 잘못된 부분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정신력을 가져야만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 인생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애들에게, 우리 회장님의 말씀에 연장 선상이 있습니다만 참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머리 좀 나빠도 아무 상관없다. 내신 성적 좀 안 좋아도 아무 상관없다. 집이 좀 가난해도 아무 상관없다.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자기 내면을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어른으로서 그런 걸 보장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이런 정신교육을 받고 참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진짜 놀랍게 달라지고, 한번 마음은, 물론 그렇지 못한 녀석들도 있지요. 애들이라는 게 참 다양하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애들은 내면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한 번 그 불이 붙기 시작하면 진짜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선재 같은 애들처럼 진짜 정말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애들이 집념을 가지고 달라붙기 시작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좋은 학원,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 좋은 강의 찾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착한 아이로 키우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철이 든 그런 애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걸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에 대한 진실하고 솔직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애를 어린아이로 보지 마시고 어른으로 대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뭔가 좀 성숙해지도록 이끌어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물질적인 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걸 해결해 줘. 너는 그냥 오로지 책 보고 문제만 풀면 돼. 외우기만 하면 돼. 최악입니다.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맨날 공부하면서 짜증만 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왜 세상이라는 게 어렵고 공부를 해야만 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엄마 아빠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특히 아버님들은 아이들한테 아버님 과거를 가지고 아이들 기죽이지 마시고, 그 과거도 대부분 지어낸 건데, 내가 너만한 나이 때는 신문 배달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렸고 어쩌고 나는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를 지켜주세요. 너는 아빠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아빠는 너만 했을 때 너보다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길을 살려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도록 자꾸 이렇게 눌러가지고 애를 이렇게 짜부라지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좀 키워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 한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같은 이런 일들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뭐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의 문제인데 그거는 뭐 각자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 회장님이나 저보다도 더 뭐 많은 어떤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어떤 나름의 관점을 가지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그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마무리만 조금 지울게요. 오늘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4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조금 정리해드리고 수시의 4가지 전형에 대해서 거의 나오는데요.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나옵니다. 수시의 4가지 트랙 중에 첫 번째 트랙이고 아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방법은 이 교과 전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 하신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옆에 대학 총 정원의 30% 정도를 학생부 교과로 뽑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 첫 줄에 주요 과목 내신 관리가 최우선이다. 밑줄 하나 쳐주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신 관리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참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 내신 관리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신 관리라는 게 뭐냐면 내신을 아주 최상위 내신을 받아가지고 뭐 1등급, 1.5등급 이렇게 받아서 물론 그걸로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내신 관리만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2등급, 3등급, 4등급 받기 시작하면 에이 틀렸네. 내신으로 대학까지 틀렸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요. 내신 관리의 개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많이 떨어지지 않게. 좋은 등급에 맞는 건 물론 좋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칠판 보시고요. 대학에서 내신 등급 간 점수 배정을 할 때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히 최상위 대학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최상위 대학들은 이제 내신도 대부분 1등급에서 이렇게 3, 4, 9등급까지 있는데 이 9등급에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 4등급과 5등급의 급간 점수 차이가요. 동일한 점수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떻게 해놨냐면 이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사이 점수 간격이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사이 예를 들자면 1점, 2등급과 3등급 사이는 1.5점. 이건 무슨 말이냐면 2등급이나 3등급도 괜찮다. 그 정도면 뽑아줄 만하다. 이거죠. 그런데 5등급이나 6등급, 가령 6에서 7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극간 차이가 6점, 8점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 생활을 아주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신은 아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대학 갈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러니까 뭐 1, 2등급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안 되면 3등급이라도 안 되면 4등급이라도 안 되면 5등급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신이라는 건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과 그 과목의 어떤 그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수학 몇 단위, 영어 몇 단위. 자기가 학생부 중에서 좋은 성적을 뽑아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계될 과목의 성적이 중요하다. 나중에 입시에서. 물론 이과 같으면 수학, 과학 이쪽이 중요하고 문과는 이제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 연계될 과목의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확실하게 잘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관리하면 실제로는 전교 등수는 가령 100등, 뭐 150등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신 평점을 자기가 잘하는 과목 위주로 내보면 진짜 놀랍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구성을 해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피부로 느끼는 어떤 그런 내신 어떤 그런 지수하고 좀 달라요. 나중에 대학에 제출하게 되는 실제 내신 등급 지수는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목도 밑줄 치세요. 수능에서 최소한 2개의 영역. 이거는 이제 최저 학력 조건 충족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 학교는 1등급 2개, 우리 학교는 2등급 2개. 수능 조건을 다 다뤄놨습니다. 수능 조건이 없는 학생부 교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 최저학력 조건 이거 통과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아주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대와 연대 그 회장님이 예로 드셨잖아요. 이대 같은 경우는 1등급 세 과목 합이 4, 112가 돼야 되는 거죠. 1등급, 1등급, 2등급. 연대 같은 경우는 4과목 합이 6, 112 이런 정도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와 상관없이 이 최저학력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냥 합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대 같은 경우에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인데도 수능 합이 4를 충족시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과에 합격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내신 합이 5등급인데도. 그러니까 내신과 관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학력 조건을 그 정도 학력 조건을 가진 애들은 그 과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붙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거 수능 최저학력 조건 충족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과 성적의 반영 요소는 아주 일부 학교들이 반영하는데 밑에 3번 항이 있으니까 그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거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특목고 전형이다라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몇 점, 수능 몇 등급 이런 거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1등급과 2등급 극간 차이 점수 몇 점, 총점에서 몇 점 반영하고 어떻게 점수 산정을 한다. 다 대학이 밝혀놓았거든요. 상당수의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걸 하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자체의 기준에 의한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좋은 고등학교 출신들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인외고에서 5등급, 6등급 맞은 애가 보통 학교에서 1등급 맞은 전교 1등 한 애보다 더 나은 애다라는 걸 대학이 잘 알고 있고 대학은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학교 출신들이 자기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평균 학점을 얼마나 따고 평균 입학 성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다 수능 성적이 얼마나 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골품제라고 아까 회장님 표현하셨는데 그걸 고교 등급제라고 합니다. 고교 등급제를 다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좋은 대학들은 다 시행해요.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 5등급이 보통 학교 1등급을 누르고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 하셨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불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뽑거든요. 20% 정도 됩니다. 총안에 20% 정도 뽑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노린다면 어차피 나중에 수시 원서를 쓰실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학생부 교과로 6개를 쓰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로 3개 쓰고 학생부 종합을 2개 쓰고 논술 하나 쓰고 대부분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죠. 논술을 2개 쓰고 학생부 종합을 3개 쓰고 교과를 2개 쓰고 내신이 약할 경우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를 다 쓰거든요. 보통 다 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이거를 노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학생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점이 있는 학생부 관리입니다. 이때 초점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스펙을 그냥 상도 많이 받고 학생회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서클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교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경시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관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토리.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내가 영문과를 가고 싶어서 영자신문반 서클에 들었고 학교 영어 경시대회에 나가가지고 무슨 장려상을 받았고 영어책 뭐를 읽었고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쭉 이렇게 일관성 있게 기재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진학 방향과 연결돼가지고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애들이 못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에 가서 꼭 부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애가 어느 방면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니까 가능한 한 학생부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많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요즘 학교에서 상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교내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 진학과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쭉 꾸며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관심에 두시고 꼭 그 담임선생님에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나타나도록. 거기 보면
겨울방학이 밑줄 좀 치시죠.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자기소개서부터 작성해보자. 그건 고3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 고1은 아직 좀 그렇지만 그때 그 자기소개서라는 게 동그라미 치시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메모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일관된 맥락, 일관된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뭘 했고 뭘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밑에 내용이에요. 자기소개서 작성해보자 할 때 두 번째 줄에 밑줄 하나 치세요. 학생부 전체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정성적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정량의 반대죠. 양 위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성질 위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내용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내용의 일관성, 전체적으로 맥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뭘 하고 싶어하는 애다. 뭘 꾸준히 해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 쭉 내려가서 한 대여섯 줄 내려가서 마지막 두 줄 밑줄 하나 치시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지금 예비고3입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고 소개서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 그걸 고3 때 노력을 해가지고 채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방학을 위해서 보완해 두는 게 좋다. 53페이지 가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5%입니다. 5.4%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논술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초창기의 논술은 옛날에 논술이라는 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과목이었는데 아주 어려운 글쓰기, 어려운 해석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논술 시험이 논술이라는 게 제가 아까 논술과 수능과 내신은 한 트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과 내용의 서술형 시험입니다. 교과 내용의 서술형 시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지요. 이런 일을 하는 어떤 사람보다 전문가인데 우리 딸이 수시에서 논술 전형으로 그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연대의대를 갔는데 그 수시에서 저 논술 전형으로 갔는데 논술학원 보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논술 보기 시험 전에 그랬습니다. 과학에서 지학이라든가 생물책들 좀 거기 나오는 뭐 탐구 어떤 내용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단원 정리 내용 그런 것들 잘 좀 유의해서 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과탐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논술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의 내용을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시험 보는 겁니다. 아셨죠? 요즘은 영어 해석이라든가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선지형으로 오지선다, 사지선다 이런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쓰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운 것과 똑같은 내용을 주관식으로 보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문과 논술에서는 장문의 글쓰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고 대부분의 논술 시험은 교과 내용의 서술형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상당 비중으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밑줄 쳐주시죠. 3등급 이내로 내신을 관리해야 된다. 내신이 5등급 이하면 논술 전형은 상당히 위험하다. 수능 기준 충족 아주 중요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높고요. 그걸 충족시켜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그것도 밑줄 하나 쳐주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55페이지에 가겠습니다. 특기 전형인데요. 두 번째 줄 밑줄 치시고요.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챙겨놔야 된다. 특기자 전형은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잠깐 이거 칠판 보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특기자 전형은 아까 회장님이 5%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됩니다. 한 7%에서 8% 정도 됩니다. 비중은. 전체 그 대학생 선발 인원의 7, 8%가 여기에 해당돼요. 특기자 전형에. 일부 대학은 10%도 해당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과 특기자 전형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에 기재된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데 그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교과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내 스펙입니다. 교내 스펙. 중심이 아니라 완벽하게 교내 스펙이에요. 학생부 종합에서는 교외 스펙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무슨 뭐 토플 점수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써요. 무슨 뭐
무슨 몇 급, 뭐 한자 몇 급 어떤 그런 인정시험 통과, 뭐 저거 국사 몇 급, 뭐 저거 달성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씁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저 종합에서는 아무것도 못 쓰게 돼 있어. 특기자 전형에서는 모든 스펙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플이 몇 점이다. 뭐가 어떻다. 어떤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뭐 경시대회에 나가서 금상 받았다, 은상 받았다 이런 거 다 씁니다. 그러니까 특기자는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합 스펙입니다. 모든 스펙, 외부 스펙까지. 외부 스펙 포함이죠. 물론 교내 스펙도 포함되고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료를 챙겨놓으라는 겁니다. 56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냥 수능은 정시전형은 그냥 수능 점수로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수능이 이제 한 실제로는 30%라고 하는데 3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2월시키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과라든가 특정 대학이라든가 특정과에 따라서는 4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에서 애들이 다 뽑지 못해가지고 넘기거든요. 정원을. 그래서 35% 정도 되고 많이 뽑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수능전형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각 영역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중간한 성적의 고른 분포보다도 한두 과목 월등히 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최저 학력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2개, 2등급 2개 할 때 모든 수능 과목을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통과시킬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을 끌어올려야만 최저 학력 조건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칠판 보시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과는 과학탐구가 되겠고 문과는 사회탐구가 되겠는데 이 네 과목이 있다고 할 때요. 지금의 대학 입시는 정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천천히 배우세요. 지금은 좀 머리 아프실 텐데. 이 국영수 탐구 네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이 중에서 세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세 과목을 국영수만 한다. 국어, 수학, 탐구만 한다. 지정하는 대학이 있고 자기만 나름대로 선택하는 대학이 있고 두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두 과목에다가 반영하는데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고 온갖 방식으로 애들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갖 방식으로 뽑을 때 어떤 게 유리하겠어? 똑같이 3, 3, 3, 3 이렇게 맞는 것보다는 1, 2, 4, 5 이렇게 맞는 게 합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12 똑같네요. 이것도 합이 12이고 이게 12잖아요. 12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월등하게 유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등급, 2등급을 맞은 과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선발 과목으로 하는 어떤 그런 대학이라든가 과라든가 계열에 어플라이하면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집중해가지고 성적을 얻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중간하게 고른 성적보다도.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걸 최대한 올리는 게 대단히 유리하고 어떤 때는 이런 게 한 과목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전략 과목인 수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수학, 특히 이과는 수학 한 과목을 잘해가지고 아주 대박 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좀 숨가쁘게 말을 드렸습니다. 3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사실은 좀 그 윈터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냥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료집에 보시면 우리 윈터 그 보충 설명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대부분 자리 지켜주시고 이렇게 강연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아이들 우리 학원에 맡겨주시면 우리 나름의 교육 철학과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길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아이들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